기존에 사실은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갱신하면서 일정 부분 전세금을 좀 또 올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차입하고 이런 부분.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최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지공상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또다시 1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이 7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10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0월만 놓고 보면 이러한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이고 월별로 보면 지난 8월 11조 7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6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0월만 놓고 보면 2015년 10월 6조 9천억 원 이후 5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지난 8월 6조 1천억 원 증가 이후 석 달 연속 6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10월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3조 원 늘었습니다. 8월부터 석 달 연속 3조 원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10월에 3조 원 정도 증가해서 꾸준히 늘고 있고 신규 전세 거래가 조금 둔화된 거지 기존에 사실은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갱신하면서 일정 부분 전세금을 좀 또 올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차입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서비스 일자리와 함께 제조업 고용도 타격이 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2만 명 넘게 줄며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7월과 8월 주춤했던 고용 감소세는 9월에 이어 두 달째 확대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외출이 줄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이 2014년 이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 일자리도 어려움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와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가 줄어 9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취업자는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0월 취업자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임시직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용직의 증가폭이 좀 축소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 신규 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30대와 40, 50대의 취업자는 줄고 60세 이상은 느는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상승하며 10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16만 4천 명이 늘어난 102만 8천 명으로 두 달째 100만 명대였습니다. 정부는 현 고용 상황을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최근의 경기 개선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수와 수출 활력을 높이고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에도 서비스업 침체와 내수 부진 여파로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백신 개발 등 여러 변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는 지난 8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서비스업 부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서비스업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민간 소비가 줄고 취업자 수 감소와 저물가 현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3분기 들어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겨울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확산하면 수출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4차 추경안까지 편성하며 추진된 정부의 재정 정책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이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 한 0.5%포인트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정부와 민간 부채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거란 어두운 전망 속에 KDI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화이자 등의 백신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경우엔 극적인 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리고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더 나은 전망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함께 국내 방역 상황을 비롯해 새로 출범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방을 벌인 경실련이 이번에는 현 정부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값 시세가 58%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상승률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52%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은 건 지난 6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루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경실련이 근거로 쓴 아파트 중위값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값도 포함돼 전체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장관으로서는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시세가 58% 넘게 높아졌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은 평당 1,531만 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 344만 원보다도 4.5배 치솟았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가 주장한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인 14%를 현재 공시가격에 대입해보면 시세 반영률이 무려 99% 넘게 올라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했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인 62%와는 다른 수치입니다. 아파트 단지끼리 비교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많게는 26%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별로 56%에서 82%까지 26%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일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길면 15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여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앞으로 10년 동안 현실화시킨다고 이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계 체계를 점검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의 디딤돌 대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김현미 장관이 본인의 집을 언급하면서 5억 원이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장관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대차법으로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도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2%대 저금리로 집값에 빌릴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실거래가로 5억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에 도달한 상황.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10억 이하 아파트도 있다며 본인 집을 언급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의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네, 말씀하실 문천마을은 때.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지요.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도 같은 면적이 지난 9월 5억 7,9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거래 자체는 뜸하지만 이미 디딤돌 대출 기준 5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일산 주민들은 주무부처 장관이 자기 집값 시세도 모르고 발언을 했다며 비판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와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엇박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으로 가뜩이나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더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권에선 다음 달 청와대 개각 때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텁다는 점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고려해서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달 안에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재점화한 뒤 민주당은 곧장 행정수도 추진단을 꾸려 관련 계획을 구체화해왔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국회 이전입니다. 세종의사당을 세워 일부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으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야 하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걸림돌입니다. 일단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만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이번 달 안에 공개하고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사실상의 완전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조 5천억 이상 드는 이런 사업을 그냥 용역비를 반영해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 이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대선을 신경 쓴다면 국회 이전 쪽에, 보궐선거를 고려하면 서울 발전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결국 양쪽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몸집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층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갈등은 추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증폭됐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공개 발언하며 추 장관에 적극 맞섰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자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월성 1호기 수사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결국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까지 논란거리로 만들면서 인사와 행정에서 시작된 갈등은 예산 분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처럼 주요 언론 보도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7%로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물론 20대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윤 총장의 입장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청문회 당시에는 정치에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정치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결국 추 장관과 계속 대립하면서 윤 총장의 존재감은 정치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야권에서 아직 유력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윤 총장의 존재감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나 배경을 두고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내역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무당국에 제시하고 수년치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기업 협찬금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지난해 6월 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협찬사가 급격히 늘었다며 뇌물 사건으로 수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고발장을 냈습니다. 뇌물 공유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 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사실상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협찬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만 앞세운 성급한 수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이들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에서야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사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지위를 배제시킨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과의 갈등에다 최근 원전 수사를 놓고도 여권과 대척점에선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제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란 일부 지적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도 내놓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배당을 놓고도 검찰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하나둘씩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같은 날 열렸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당선인은 모두 27명입니다.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직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전국 법원에선 하나둘씩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두 의원 모두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먼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 측은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정국구 비례대표 의원은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만큼 재산을 은닉해서라도 당선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최강욱 의원 측도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무방해 기소가 부당하고 무죄라는 취지로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에게 보장된 어떤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분히 보호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당선인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기 전 법원에 출석한 이 여성은 말 한마디 없이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묵묵부답, 젠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8시간 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끝에 결국 A씨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아이가 숨지던 날 A씨는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아이가 축 늘어진 상황에서도 119도 부르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A씨가 특별히 재촉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기 전 이웃 주민들은 A씨 집에서 운동기구를 집어 던지는 듯 수차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 등에 극심한 충격을 받아 장기가 망가져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도 A씨 부부는 여전히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딸만 데리고 외출하면서 4시간 넘게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선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등 수면 교육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학대 혐의가 적용됐지만 사망 시점에 출근해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 아이가 숨지기 3주 전쯤에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 몰래 병원에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인데 진료를 본 의사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채 부모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선 지난 3월부터 등원한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 멍이 들기 시작했다고 YTN 취재진에 증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7월 중순부터는 열감기가 있다며 부모가 한참 동안 아이를 보내지 않았는데 2달쯤 지난 9월 23일에 온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석 2달 전에 이제 걸어서 아장아장 걷고 주변에 막 탐색 다니기 바빴고 막 그랬던 아이인데 피쩍 말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고.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 몰래 병원에 데려온 아이를 본 소아과 병원 의사가 3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입안 염증 때문에 잘 먹지 못해 살이 빠진 거라는 부모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삼키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랑 조혜 선생님이랑 목에 상처가 있어서 안 먹었다는데 그런 거 지금 너무 잘 먹었다고. 당시 진료한 의사도 입안 염증은 거의 다 아문 상태라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교사. 그런데도 경찰은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이후 한글날 연휴까지 보내고 숨지기 전날 어린이집에 온 아이는 상태가 더욱 나빠져 있었고 이상하리 많지 배도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은 또 이유식을 아이가 거부하더라고요. 그날은 거의 하루 종일 선생님들께 돌아가면서 계속 저랑 원장님이랑 계속 안고 있었어요. 제일 후회가 되는 건 그날도 병원 한 번 더 데려갔었을 거를 하면서. 지난 추석 연휴에 방영됐던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숨진 영아의 가족은 입양 파티를 하는 등 화목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2주 뒤 아이는 망신창이가 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5살 아이 두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어린이집과 아이 엄마 서로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아이의 부모도 어린이집도 아니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살 아이 두 눈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6일.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 귀 뒷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지난 7월 협의 이혼했고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 신고 당시 어린이집은 아이 엄마를, 아이 엄마는 어린이집의 학대를 서로 의심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지만 아동학대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애랑 같이 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가 이게 지금 고소가 되면서 이제 알아낸 거죠. 남자가 그 당시에 남자가 있었고 방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전날인 지난 5일 집에는 아이의 엄마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누군가 찾아와 아이 엄마가 잠시 외출했고 그 사이 방 안에는 아이와 남자친구 단 둘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에게서 학대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설치가 2-3개월 정도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사이에 꺼진 기록이 한 번도 없는데 그날 그 남자가 있었던 그 시간에 이제 2-3분에 꺼진 시간이 한 번 딱 있었던 거예요. 아이 엄마는 당시 아이와 함께 집안에 있던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홧김에 아이를 때렸다며 아이 엄마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당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해 군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휘 통제 기능 마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영내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PCR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산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 복지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예방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국방부 외부에 건물이 있지만 추가 감염을 우려해 영내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국직부대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말간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명이 확진된 뒤 밀접 접촉자 등 2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간부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이 지난 8일 국방부 부근 국군중앙교회 예배를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확진자와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거나 관사 아파트에 살아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근무자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합참 근무자들의 외부인 접촉과 외부 식사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산의 민간병원에 입원 중이던 공군병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국내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직원 가운데 국군중앙교회를 방문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긴급 공지를 하고 별도의 공간에 추가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3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장과 학교 관련 감염이 계속됐고 요양시설에서도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는데요.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몰린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노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발열과 기침이 시작된 요양보호사가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확진 당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인 코호투 조치를 하고 전수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환자가 23명까지 늘었습니다. 증상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행동이 이렇게 과격하셔서 서로 간에 접촉이 있어서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하고 완벽하게 마스크를 착용했단 말은 요양원 특성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감염 취약시설 전수검사를 벌였지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검사받은 시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로 그 이후에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겁니다. 전국 취약시설 조사에서 현재까지 48명이 확진됐지만 이번처럼 검사 이후 감염되면 속수무책이라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일제 검사가 완료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2주마다 주기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우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취약시설 외에도 보험사 관련 환자가 7명 더 늘었고 초등학교 관련도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신규 환자만 146명, 나흘째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환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67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런 증가세가 계속되면 2, 3주 안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발생에 잇따르면서 원주와 순천 등 일부 지자체는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상황도 지켜본 뒤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릴 방침인데요. 그럼 1단계와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석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린 곳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강원 원주시와 전남 순천시입니다. 역학조사 추적과 격리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수도권도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2, 3주 뒤 격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이나 제주도에서는 1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에서 인원 제한만 있던 클럽 등 유흥시설은 1.5단계가 되면 춤추기나 좌석 이동도 금지됩니다. 테이블 사이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 면적 기준도 15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이나 직업훈련 기관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뛰어앉아야 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1단계에선 뛰어앉지 않아도 됐지만 1.5단계에선 좌석 사이를 뛰어야 합니다. 좌석을 한 칸씩만 띄우면 되는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 권고해서 아예 금지로 바뀝니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감염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대중음악 콘서트, 학술 행사도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건 물론 시민 불편도 커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 지침을 자발적으로 지켜 확산세를 낮추는 게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24시간 기준 신규 확진자가 한때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이 보도한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각 10일 오후 8시 반 기준으로 이전 24시간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1,92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AFP는 부분적으로 주말 동안 지연된 집계가 더해진 영향도 있지만 지금까지 최다 발생이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23만 8천여 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또한 1,535명 늘어 모두 23만 9,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약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데다 오사카와 홋카이도 등 각지에서 이례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まさに第3波に入っているというふうな認識です。 오사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25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5, 6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말부터 감염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9일 200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째 하루 1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온 홋카이도는 정부의 의료 인력 등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繁華街におきます重点的な PCR 検査、など実施するなどですね、現下の厳しい感染拡大への戦いに総力を挙げて、立ち向かっていきたい。 도쿄에서도 약 석 달 만에 하루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나흘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250명을 넘어서 지난주보다 100명 이상 많았습니다. そのまま続きますと4週間後には600人、1日あたり600人になるという数字であるということはご理解いただきたいんです。 일본 정부가 지난달 여행 지원 캠페인에 도쿄를 포함시키면서 전국적인 이동이 늘고 코로나19 관련 규제 역시 느슨해졌습니다. 최근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것도 전국적인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新規陽性者数が1000人を超える日もたびたびあり、最大限の警戒感を持って対処する必要があります。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위세가 1, 2차 유행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역 태세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은 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의 핵심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한 민생 현안은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입니다. 마침 연방 대법원에서는 폐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당선인 측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ach and every vote for Joe Biden was a vote to protect and expand the Affordable Care Act, not to tear it away in the midst of a global pandemic.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핵심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전화 통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Number one,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이는 당선인 행보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전통적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의심을 갖게 돼요.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대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윤 총장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이긴 하지만 사실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은 거죠. 네, 그렇죠. 뭐 예.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 1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달 전에 한길 리서치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때보다도 좀 많이 올라서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1위 올라왔다. 그러니까는 뭐 수치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추세를 봤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은 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지난 국감이 분기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퇴임 이후에 봉사를 고려하겠다. 이게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리로 해석이 되면서 그동안에 설마 출마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혹시 출마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니까 예. 당연히 그동안에 뭐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 그럼 한번 괜찮겠네. 이런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통계적으로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워낙 이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걸 조사를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긴 하지만 어쨌든 이 3자 구도에 대해서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어요, 지난번에도요? 높죠. 예. 이제 윤석열 총장은 어쩔 수 없이 대권 후보군으로 들어왔다. 대권 후보군이다. 특히 예.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확실한 구심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성향상으로 보면은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62%,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31.9%가 지지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야권 후보로서 윤석열 총장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당분간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총장 3자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다음 주쯤에 조사되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계속 상승 추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정당 지지도와 함께 대권 잠룡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추이를 뭐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어느 진영이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야권 후보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지지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보수 진영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4.7%로 범여권 후보들 중에서도 지금 단연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뭐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층에서 일종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후보군 중에요. 국민의힘 소속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밝히긴 밝혀야 되겠는데 당 소속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그런 이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보수 표심이 보수 민심이 윤석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근데 그것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국민의힘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서울에서는 민주당보다 앞섰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서울시장 후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중도로 간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정책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로 담아낼 사람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있는 차에 스타 소위 말하면 스타성을 가진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런 스타가 나타나니까 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세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정확하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이 24.7%가 나왔잖아요. 예. 같이 정당 지지율을 같이 조사했었어요. 네. 거기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4%예요. 예. 정당이 전국적으로 조직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보다 지지율이 대략 4%가 낮아요. 예. 세부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면요. 전국을 한길 리서치에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대구, 경북 딱 한 군데만 빼놓고는요. 다른 7군데에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예. 이것은요. 중도가 왔다는 건가요? 네? 중도가 거기에 붙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죠. 예, 이제 예, 더 예. 말씀드릴 텐데 네네네. 결국에는 전국적인 지지율이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압도했다. 예.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현실을 수치상으로도 보여준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우리가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뭐냐면 나는 중도입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예. 27.3% 예. 그리고 나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하지 않고 그냥 다른 정당 지지해요라고 하는 분들 중에 39%. 예. 그리고 나는 아무 정당 지지하지 않아요. 23.7%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를 해요. 다른 이재명, 이낙연 지사 이 네. 후보들의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수 우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네. 중도 쪽으로도 외연이 확장 가능한 후보다라고 예. 지금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 이 여론조사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도 한길리서치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분석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윤 총장이 두각을 드러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더라고요. 맞을수록 더 인기가 높아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지역별로나 성향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있는 지역이나 또 연령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아까 이제 중도층 얘기를 하셨는데 네. 20대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거든요. 예. 그럼 이유가 뭐냐? 사실 40대 이상은 이제까지 투표했던 자신의 어떤 이념 성향 투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예.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거든요. 이미지가 뭐냐?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는 불퇴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권력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네. 내 손에 걸리면 다 잡는다. 예. 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제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절망하던 청년들이 이 사람은 뭔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사람이네. 그리고 언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좀 마음이 예. 떠났었는데 예.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으로 가는 좀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중도 확장성, 그다음에 세대 간의 확장성을 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 다만 현 시점에서의 이미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앞으로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이 요동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윤석열 총장 시대다라고 얘기해도 예. 뭐 언론에 윤석열 총장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점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거다. 즉 인지도가 지지도에 반영되는 그런 네.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언론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발언마다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게 과연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특히 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정치 이후 어떤 봉사할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 결정적이죠. 결정적이죠. 그때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은 반사체에서 발광체로 바뀐 거예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 대선 나갈까?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었고 네. 윤석열 총장도 여론조사에 본인 이름이 올라가면 내 이름 좀 빼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지역에 지검 등을 다니면서 자, 우리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본격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겠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이거 눈덩이 효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덩이 효과. 네. 저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커진다는 거군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길리서치에서 같이 조사한 것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살펴보면 못한다가 50.9%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4.7%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데 야권의 구심점으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오늘 예.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네.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눈덩이가 눈사람이 될지 예. 아니면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지 그는 윤석열 총장의 예. 절대적인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예. 정치할 거면은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 주위에 유능한 사람들 또 참모들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 된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얘기했죠. 독불장군에게 미래가 없다. 한때 여론조사가 높았다고 본인의 고집만 갖고 정치를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 역사의 증명입니다. 예,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대척점에 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을 의식해서일까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선 검찰총장의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양쪽에 다 쓴소리였지만 포인트는 조금씩 달랐어요. 네. 예. 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네. 추 장관을 좀 더 띄워주는 얘기인데 예. 사실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벌써 뭐 몇 달째입니까? 특히나 최근 두세 달 사이에는 뭐 온 언론이 이 얘기만 계속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몇 달째 지금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총리까지 나서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총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 야권을 대변하는 대선 후보 1위로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또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거 언젠가 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동안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만 공방이 오갔는데 네네. 이제 총리까지 나서고 그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누구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잠룡 이런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나 일단 궁금하고요. 바람직한 걸까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공직자잖아요. 그것도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가만히 뒀었으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 탓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은 어쨌든 검찰이 정권을 향한 권력을 향한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총리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자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뭘 자숙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과 여당에서 당신 정치할 거면 그만둬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그 윤석열 총장은 각 지검에 다니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라. 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을 후배들에게 하고 있고요. 뭘 자숙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총리라는 큰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 윤석열 총장도 본인의 말과 행동, 태도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한테는 뭐 냉정하고 절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요. 유인태 전 의원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추미애 장관 너무 경박스럽다. 국무위원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이 어른들의 말을 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듣고 계속 관련 내용 이어가죠.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뭐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만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이유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냐면 검찰 자체가 지금 너무나 권력화돼 있다. 그것도 정치 권력화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힘이 견제받지 못하도록 너무나 커져 있다. 그동안 또 검찰이 해왔던 모든 잘못된 것에 있어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사실 24.7% 외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사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본질적으로 부닥치는 부분은 검찰 권력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검찰이 좀 반성해라. 그리고 검찰 개혁에 좀 동참해라. 이건데 추미애 장관이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즉 얘기하면은 검찰의 조직 보신주의, 그러니까 검찰 조직 중심주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나 이제 월성 1호기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 장관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사실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물론 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사실은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거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봐라, 이거 정치적인 편향,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게 단순하게 경제성 평가만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느냐 마느냐는 안정성까지 고려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경제성 평가가 조작 의혹이 있지만 이것이 고소고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고소고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거 누가 고소고발했냐?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이 대전지검 방문한 거예요. 대전지검 뭐 하냐? 이 월성 1호기 수사하고 있는 데거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 원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월권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거다. 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좀 격앙된 그런 목소리를 오늘 좀 사실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사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좀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월성 1호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더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만큼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안정성이라는 것,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됐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인 결정이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이것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이제 여권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 어떤 것을 다루지 않느냐, 다루느냐가 보이지 않는 어떤 약간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어떤 수사의 속도가 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빨리 수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성, 안정성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수사는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산업부에서요 444건의 자료를 삭제, 은폐, 조작했습니다. 예.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탈원전 정책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 공무원이 행한 조작, 은폐, 삭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쳐줘야죠. 이거를 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을 합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거는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하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심각한 거는 추미애 장관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맞지. 예. 왜 수사해? 라고 항변하는 것이 맞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핵심은 감사원의 이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그 이야기예요. 감사원에서는 사실 이걸 뭐 검찰에 자료 넘기긴 했지만 수사를 공고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감사원의 평가는 예. 말 그대로 이제 문제는 있지만 네네.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서류 조작 분명히 이건 있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정책 결정에 관해서 생겨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거나 네. 뭐 그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받아 이은 게 이제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이 탈원전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네. 강경하게 이제 이것을 탈원전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예.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봐라 탈원전 한다 그러더니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즉 어느 정도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이 무게를 실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건이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고 의혹이 좀 부풀었을 때 그때 총장이 나서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읽지도 않았는데 총장이 나서서 한다. 이게 바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잘못되고 공무원이 자료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런 검찰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신속하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예. 감사원에서 감사하러 나가니까 공무원이 밤에 12시에 가가지고 자료를 은폐, 삭제했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예. 다른 어떠한 자료의 은폐나 증거 인멸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당연히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잘못한 거 조사해야죠. 예. 조사해가지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이 바로 검찰이 할 일이다. 예. 자꾸 그걸 가지고 넌 정치할 거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으니까요. 그곳으로 가보죠. 중앙지검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전해지고 있어요. 강제 소식이 지금 이뤄진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 진행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중앙지검에서 또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죠. 예. 윤 총장 아내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둘 다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이 예. 사건이 이제 좀 오늘 회자가 많이 됐는데 네. 기각 사유가 뭐냐 하면은요. 조사도 없이 수색영장 발부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기각 사유예요. 예. 그런데 조국 사건 때는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왜 다르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의혹의 경중이 다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의혹의 경중 비슷해요. 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래서 전관 예우가 아니라 지금 예. 살아있는 권력, 검찰총장의 와이프고 또 현직 판사의 부인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현관 예우 아니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현관 예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소위 그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예. 압수수색영장은 본격적으로 수사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사례가 꽤 있지만은 예.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또 예. 검찰에서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또는 좀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자료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예, 지금 예. 수사하고 있는 검찰 쪽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아까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검찰이. 예.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검찰은 뭐 하라는 얘기냐?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달라는 자료 다 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자료 달라고 해놓고 왜 강제 수사를 하냐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네네. 교수님 말씀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예.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별건 수사 같아요.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 업체로서 자 검찰총장 되기 전에 어떤 전시 행사를 하는데 네. 갑자기 검찰총장 된다고 하니까 후원업체가 네 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어. 이것은 검찰총장의 힘을 빌린 그 부인의 뜻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하나의 의심인데 네. 언론사에서 했다라고 자신들이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윤석열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언론사에서 한 거예요. 아무런 의혹이 없어요라고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왜 이 회사를 조사하냐고요. 그러면서 그 건이 안 되니까 별건 수사로 그러면은 코바나 컨텐츠 세금 잘 냈나? 세무자료 압수 별건 수사죠. 추미애 장관 얘기했죠. 검찰은 인권 보호의 최후의 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관입니까? 추미애 장관 말을 왜 서울중앙지검은 듣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요 잘못한 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추미애 장관의 말을 예. 그냥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건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이러고 예. 있어요. 그러면은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도 다 해야죠. 예. 이런 것들은 너무 예.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려는 예.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갑질 행위다라고 예.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가지만 하셨지만 좀 더 얘기할 예. 부분인데 예. 별건 수사라고 그랬는데요. 예. 사실 조국 사건만큼 별건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총장상 위조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70여 건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어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선택적, 형평성의 문제, 즉 예. 법원과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는 게 맞아요. 예. 그거 하라고 성역 없이 조사라고 그랬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회사가 조금 더 많이 유치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이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 조금 이제 그만하고요. 네.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 10억까지 치솟았는데 정부의 디딤돌 대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영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 제가 가격 묻는 거는 따라 5억짜리 다릅니다.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의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예.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예.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디딤돌 대출 또 뭐 보금자리 대출 이런 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조건이 있죠. 5억 원 이하, 뭐 6억 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온 건데요. 일산 사시잖아요. 네. 조금 잘 아시죠, 이쪽 시세. 예. 지금 김현미 장관의 저 발언 때문에 일산 주민들 지금 난리가 났고요. 특히 이제 여기가 H시티라는 곳이에요. 김현미 장관께서 사시는 곳이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요. 그 공유하는 방이 있답니다. 카톡방 이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장관이 저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집값,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이 대책을 마련해라. 이 원인이 뭐냐.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아니 서울의 집값 비싸고 전셋값 비싸면은 일산 같은 데 와서 살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도 다 있고.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해라. 감정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실제 어떤 그 민간 자료를 통계를 이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국가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느냐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지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체감으로는 지금 그 김현미 장관 사는 곳이 5억 전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5억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많고. 층수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말일까요? 층수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저는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집값 시세 모르냐 아냐 이게 핵심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거주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 증식의 수단이에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거주의 개념이라면 경기도 가서 살면 되고 서울에 있는 빌라 사면 됩니다. 서울에 5억 안 되는 빌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거주 때문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부의 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돈 빌려 사는 사람들이 빌려 사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아파트를 삽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목돈을 갖다가 불리기 위해서 소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김현미 장관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느냐, 또 감정, 지금 부동산으로 생긴 국민들의 감정 이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얘기하고 있느냐, 좀 이런 점에 있어서 30, 40대 특히 20, 30대가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비싸서 디딤돌 대출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한 건데 그럼 일산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면은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살 집을 사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바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오만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의원은 대법관에게 나한테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예산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차관한테 욕설을 해요. 이것은요 너무 오만한 거예요. 국민을 보기를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정말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 정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지 욕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조롱하고 일산 이사 와라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해서 좀 지나친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공간이 돼야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그 돈으로 살기 편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저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렇죠. 저리로 대출하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장기 임대주택, 뭐 중평형대, 중대형의 장기 임대주택, 인서울에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디딤돌 대출 상한 5억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구나라고 국민들이 동의를 할 텐데 그거는 말해놓지 않은 채로 우리 집은 5억인데요.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 자꾸 이건 투기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잖아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예. 정책 집행자들은 예. 좀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의도는 이해가 되네요. 이 의도는 충분히 뭐 5억 이하의 집들이 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어떤 민심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부동산에도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이렇게 세종시로 이렇게 국회를 이전하는 배경 혹은 의도는 뭘까요? 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수도권 과밀화를 좀 방지하겠다.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취하고 싶다라는 건데 저는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서울을 동아시아 경제, 금융,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데 그러면은 국회가 있어가지고 경제, 금융, 문화 중심지로 못 만듭니까? 그리고 행정 수도를 완성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세종시로 내려보내겠다고. 국회는요 입법부예요. 행정 수도를 완성시키려면요 청와대를 내려보내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조사를 해왔는데 미국의 백악관과 미 의회는 2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 궁과 의회는 1km, 영국의 총리관저 의회는 370m, 독일의 연방수상부와 의회는 540m 떨어져 있어요. 청와대라는 곳과 국회라는 곳을 저렇게 140km, 세종시까지 140km거든요. 그렇게 떨어놓겠다라는 저 발상 자체가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지금 하겠다라는 저런 행동이거든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합리적으로 한번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여야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쨌든 국가 100년 대계 발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다. 반대할 것은 그냥 밖에서 반대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반대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뭐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세종시에 부처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국회에 매번 올라와서 길과장, 길국장 얘기 듣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세종시에 있는 부처들이 부처들의 국회 일부가 뭐 상임위 일부가 내려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국토 균형 발전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강력한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지금 두 번의 비틀림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변질돼 있어요. 그럼 행정수도 이전을 제대로 하려면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을 종합적으로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서울을 어떤 방향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계획을 세워서 도시 계획을 새로운 서울 도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여기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거를 여야가 다 합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안 바뀌겠구나 이러면서 그 정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뭐 이것을 마치 뭐 선거에 이용하느냐, 이게 우리 편에 더 좋으냐, 저 편에 더 좋으냐, 표가 이득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짜로 이거는 야당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국토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진짜 이거야말로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정말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를 좀 따져보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야당의 협력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함께 들으시죠.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가지 행정 효율 때문에 저희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원이지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의 문제도 제거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은근슬쩍 이름은 세종본원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을 남겨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결정적인 좀 걸림돌이 있죠. 위원회 문제.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사실 명분은 위원회 문제인데 속내는요. 서울시장 선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시민들은 별로 안 반가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정권에 반하는 그런 표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도 다음 대선에서 충청표를 의식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진짜로 협치가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맨날 헌법 개정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국토 균형 발전과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그런 여야정 협의체, 협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에 관심을 끊고 표를 얻는데 관심을 끊고 국가 100년 대계,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터놓고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해라. 합의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상하이차 많이 있는 데 이어서 좀 그 매각이 불투명한데 어떻습니까? 쌍용차 관계는 지금 신규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유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 세 번째 하는 제안하겠습니다. 그 매각하지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한 다음에 인적 분할을 하세요. 생산 전문 회사로 가야 됩니다. 전기차 완성차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아요. 기술 독립한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한테 역으로 주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쌍차가 살 길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개별 기업의 이런 투자 유치라든가 또는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상직이 문제다. 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 문제로 지난 몇 달간 수도 없이 보고 들은 말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헌법 증여하신 거 맞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는데. 해고된 노동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매각하지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한 다음에 인적 분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근로자들 보면 네,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 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매각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입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먹튀를 하지 말라고
분수를 둔다고.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상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미 의회와 학계의 유력 인사들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정책을 자문하는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장 등입니다. 강 장관은 이들에게 특히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상 차원에서 우선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구상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측 인사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지난 3년간의 진전 상황에 대해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과 가까운 의회 또 학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행정부 인사 가운데는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정권 교체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비핵화 대화 재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소송전에 돌입하자 국내에서도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검표 절차에 들어가는 미국과 달리 우리 대법원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대선 불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바 민트 동맹을 맺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민경욱 전 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 2,800여 표 차로 낙선하자 선거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검사장도 최근 변호인단 대표 자격으로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선거 소송을 계속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어서 단 한 곳도 실제 재검표까지는 지금 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소송을 낸 건 지난 5월 7일. 6개월 넘도록 재검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인데 공직선거법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로 볼 때 180일 시한은 사실상 권고 조항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16대 총선부터 20대까지 11차례의 소송 중에 5차례나 180일을 넘겼고 길게는 400일까지 걸린 적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왜 이러는 겁니까? 무슨 개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21대 총선 관련 소송은 120건. 지난 20대 때의 10배에 육박합니다. 전체 송사 건수도 많지만 결정적인 지연 이유는 원고인 민 전 의원 측과 피고인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산 서버는 물론 QR코드 등 투개표 장비 모두를 검사하자는 게 원고 쪽 주장입니다.
전자 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를 조작하면은 전체에 있는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 전 의원이 뚜렷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표를 다시 하는 것 외에 다른 검증 방법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전직 해경 총경이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까지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직 총경, 얼마 전 해경이 비상경계에 들어간 기간에 골프를 쳤다가 파면된 인물인데요.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식당. 양복 차림의 남성이 빈 식당에서 고성을 지릅니다. 남성이 말하는 손님은 전직 해경 총경 A씨입니다. A씨는 영상에 등장한 변호사 등 지인들과 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A씨는 식당 여직원에게 동석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총경 일행의 식당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도로입니다. 전직 해경 총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약 10여 분간 폭언과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모욕 혐의로 전직 해경 총경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가 욕을 할 일이 없죠. 저는 죄 지은 게 없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좀 그랬던 부분인데요. A 전 총경은 지난 6월 10일 근무 중인 직원을 데리고 골프를 쳤다가 파면됐고 현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는 미립국 등으로 해경이 해상 경계를 강화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또 인명구조로 안타깝게 순직한 해경대원의 연결식 이튿날이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빚어지는 재단 이사장의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이사장의 갑질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모 사립고등학교 직원 A씨는 수년 동안 재단 이사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원이 건넨 녹음 파일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함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왜 얘는 대가리가 안 돌아 왜?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답을 떠먹이겠다 뭐 처박 번졌네. 넌 작업을 짓으려면 제대로 써. 막말 호칭은 기본. 억지로 살을 뺄 것을 강요하고 사적인 부분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10월 말일까지 몇 킬로 뺄 거야? 너 담배 피워 안 피워? 에? 내 앞에 나타나지만. 그냥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물건처럼 하인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쉽게. 현장에 함께 있던 교장에게도 폭언이 향합니다. 당신이 그따우니까 내가 연어 그렇게 쓰라고 하면 연어는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나온 소식 주고 연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A씨는 이사장 명령에 못 이겨 언제든 자진 사직하겠다는 백지 사직서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뺨을 맞는 등 여러 번 폭행도 당해 심한 스트레스로 피부병이 악화하고 잘못된 생각까지 한 적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어려워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도 있고요. 견디다 못해 A씨는 이사장 횡포를 조사해달라며 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했고 경찰에도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갑질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사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A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녹음 파일 속에 등장한 목소리는 본인이 맞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상습적으로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자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어설픈 연기가 덜미에 잡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 요금통에 지폐를 넣습니다. 거스름돈을 꺼내는 사이 버스는 서서히 출발하고 이 남성은 자리를 찾아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넘어집니다. 버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20대 A씨. 알고 보니 상습적인 사기범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넘어지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겁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버스 회사가 지급한 돈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천천히 그냥 보통 출발하듯이 그냥 출발이 됐는데 건장한 남자가 아니 노약자도 아니고 그렇게 참 넘어진다는 게 참 너무 황당했어요. A씨는 음주운전자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미리 점치고 두고는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오자 갑자기 달려듭니다. 사고를 낸 후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후에 현금을 편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상황을 겪거나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요즘 오후에는 날이 참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선선한데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철원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서울 17도, 철원 1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동과 영남, 서울 동부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꺼진 불씨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